비 오는 날 그는 나타났다. 화성 연쇄살인의 진짜 괴물. 일부 조용한 시골 마을을 덮친 그림자. 1986년 9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항. 햇살은 따뜻했고 논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충실했으며 길가에 떨어진 감을 주워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마을의 평화는 깨졌다. 밤 9시 무렵 이완인가며 여 71세 씨가 갑자기 실종됐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생 집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아왔고 마을 사람 누구와도 인사를 나누던 그런 할머니였다. 하지만 다음날 한 소년이 논두렁 아래서 기묘하게 엎드려 있는 이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입고 있던 치마가 엉켜 있었고 상의는 벗겨진 상태였다. 목에는 스타킹이 감겨 있었으며 시신은 반쯤 썩어가고 있었다. 경찰은 처음엔 단순한 강도치사라고 판단했다. 시골에서 가끔 발생하는 불운한 사건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다. 새벽을 걷던 여고생의 마지막. 1986년 10월. 피해자는 김정희 가명 여 19세. 그녀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 시골 버스는 이미 끊겼고 그녀는 논길을 따라 2km를 걸어가야 했다. 그날따라 비가 내렸고 우산을 쓰고 걷던 그녀는 기갓길에 사라졌다. 이틀 뒤 도로 옆 수풀에서 발견된 그녀의 시신은 처참했다. 목에는 스타킹이 감겨 있었고 속옷은 벗겨져 있었다. 성폭행 흔적도 명백했다. 이제 사람들은 확신했다. 무언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은 반복된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희생자까지. 모두 여성, 모두 야간, 모두 혼자, 그리고 모두 목졸림. 누군가가 이 지역을 돌며 여성을 노리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조심해야 했다. 마치 비가 올 때마다 그가 움직이는 듯했다. 그가 남긴 흔적은 규칙적이었다. 스타킹으로 목을 조른다. 시신은 근처 야산이나 논길에 유기한다. 피해자의 속옷은 벗긴 상태며 성폭행 흔적이 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건 범인은 피해자의 옷을 일부러 이상하게 배치하거나 일부는 다시 입히기도 했다는 점이었다. 마치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 공포는 퍼지고 사람들은 변했다. 화성 일대 마을의 밤은 달라졌다. 여성들은 붉은 옷을 입지 않았다. 마을에는 빨간 옷을 입으면 죽는다는 괴담이 퍼졌다. 심지어 교회도 저녁 예배를 중단했고 학교는 자율학습을 금지했다. 아이들은 집에 혼자 있기를 두려워했다. 어른들은 자녀들을 도시 친척집에 맡기기도 했다. 특히 어느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건 후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농사일도 중단한 채 매일 아침마다 논길을 돌아다녔다.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까봐 그는 말없이 길을 살폈다. 수사는 시작됐지만 화성경찰서는 비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시는 1980년대. 과학수사도 CCTV도 없었다. 지문 분석과 혈액형 분석이 전부였고 경찰들은 무작정 수색과 탐문조사를 반복했다. 경찰은 결국 2만 명에 이르는 용의자를 소환했고 180만 명 이상을 대면 조사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단 하나 남은 단서는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된 정액의 혈액형이 그것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오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자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그 돔 우리 마을 안에 있는 거 아냐? 그날 혼자 술 마시고 다녔던 저 아저씨 이상했어. 저 교회 집사 말은 점잖은데 항상 새벽에 돌아다닌다더라. 누군가는 경찰서를 찾아가 특정인을 지목했고 누군가는 마을을 떠났다. 어느 청년은 목격자로 오해받아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초조해졌고 결국 누군가를 잡아야만 했다. 그날 사라진 소녀. 1989년 3월. 중학교 1학년 박선아 가명 양은 친구와 함께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친구와 헤어진 뒤 혼자 남은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 후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다. 이번에도 패턴은 같았다. 스타킹, 성폭행, 유기. 하지만 이 사건이 향후 다른 방향으로 번지는 계기가 된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한 남성을 체포한다. 그의 이름은 윤성혁. 2부 허위 자백과 진범의 실체. 경찰의 조급함, 엉킨 수사. 1989년 봄. 화성 8차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전보다 신속히 용의자를 특정했다. 범행이 너무 잔혹했고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었다. 경찰은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13세 여중생 박선아 가명. 자신의 방 안 창문을 통해 침입한 범인에게 강간 및 살해당했고
이후 이불 속에 유기된 채 부모에 의해 발견되었다. 사건의 비정상적인 잔혹함에 사람들은 공포보다 경악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문제는 진범이 아닌 누군가를 경찰이 골랐다는 점이었다. 윤성여 잘못 고른 퍼즐의 조각. 윤성여는 당시 22세. 청각장애 2급이었고 또래에 비해 말이 느렸다. 경찰은 동네에서 그가 조용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주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그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3일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협박과 고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백서를 작성했다. 사실 자백이라기보다는 경찰이 불러주는 진술을 받아 적은 것이었다. 조서에는 피해자 방에 몰래 숨어 있다가 범행했다고 쓰여 있었지만 윤성현은 당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다. 그리고 재판은 신속하게 끝났다. 윤성현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후에 20년 봉역 후 가석방된다. 경찰의 내부 모순. 수사 과정은 지금에 와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자백만으로 사건을 종결. 증거물은 오염되거나 사라짐. 변호인의 조력 없음. 현장에 남은 체계 혈액형은 B형, 윤성현은 O형.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당시 경찰 수뇌부는 수사 종결을 외쳤다. 내부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소리가 나왔지만 진급과 정치적 부담 앞에서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형사 중 한 명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단순히 범인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밀어넣은 거였어요. 진짜가 나타나다 DNA 기술의 발전. 그로부터 30년. 2019년.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체내 유름을 스타킹, 손톱에서 검출된 DNA. 이제야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충북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한 인물의 DNA와 일치한다. 그의 이름은 이춘재. 이춘재의 복역 중인 살인범. 이춘재는 1994년 자신의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피해자와 결혼한 형이 집을 비운 사이 그는 미리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에는 태연하게 집 청소까지 하고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그는 붙잡혔고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그의 범행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DNA 분석 결과를 들고 이춘재에게 찾아갔다. 그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며칠 후 돌연 모든 범행을 털어놓는다. 이춘재의 자백 섬뜩한 진실. 그거요? 내가 했어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더 말해줄까요? 이춘재는 마치 영화 속 악당처럼 담담하게 말한다. 그는 14건의 살인, 30건 이상의 강간 및 미수, 수십 건의 성범죄를 자백한다. 그가 말한 범행 시기,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 말투, 습관까지 모두 정확했다. 그의 기억은 소름 돋을 만큼 생생했고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도 얘가 그때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 말이 계속 들려서 짜증나 죽겠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경찰 수사관 중 일부는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였다. 이춘재는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가? 그는 말했다. 다 계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동하면 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충동적이기보단 치밀했다. 비 오는 날 선택. 버스 시간표 확인. 피해자의 귀가 루트 사전 파악. 범행 후엔 스타킹, 속옷 등으로 교살. 때로는 시신을 다시 입히거나 묘한 자세로 배치. 경찰은 그를 사이코패스로 규정했다. 모든 범행에 죄책감이 없었고 오히려 자랑하듯 떠벌렸다. 윤성여의 무죄와 복권. 이춘재의 자백 중 경찰은 깜짝 놀란다. 그 8번째 사건도 내가 한 거예요. 그날 침입해서 죽였어요. 즉 윤성여 사건도 이춘재가 저질렀다는 것. 경찰은 즉시 재심을 추진했고 윤성여 씨는 2020년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윤성여는 범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국가폭력에 희생된 인물이다. 그의 삶은 이미 박살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차분히 말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아니라는 걸. 30년을 뛰어넘은 진실.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벌을 줄 수 없다. 그는 단 1건 처제 살인으로만 복역 중이고 나머지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그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 어떤 가족은 기자에게 말했다. 딸아이 영정 사진 앞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범인은 반드시 잡힐 거야. 그 약속 지켜줘서 고맙긴 한데 너무 늦었죠. 3부 괴물의 정체, 그리고 남겨진 상처. 교도소 안의 이춘재. 이춘재는 청주 교도소에서 조용히 복역 중이었다. 그의 제명은 단 하나, 1994년 1월 13일 자신이 저지른 처제 살인이다. 당시에는 단순한 폐륜범으로 여겨졌지만
2019년 이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담담히 말했다. 다 내가 했어요. 경찰이 못 잡았던 거죠. 면담실에 앉은 그는 형사들보다 더 자세히 자신의 범죄 연대기를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심지어 반응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그 여자는 검은색 코트 입었어요. 우산은 없었고 집 쪽으로 가다가 내가 부른 척했죠. 형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 기억을 잃어 묻자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삶의 일부였으니까. 피해자 가족들의 참담한 고통.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 발표 후 언론과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녀는 손으로 사진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사라진 날부터 난 지금까지 하루도 제대로 잠든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 경찰 발표를 기다렸지만 막상 진범이 밝혀졌을 땐 이제서야? 라는 허탈감이 먼저 찾아왔다. 또 다른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의 유고를 찾아 묘를 쓴 뒤 매일 아침 6시에 들르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그냥 같이 죽어버릴 걸 그랬어. 이춘재는 왜 멈췄나? 1991년 10번째 희생자를 끝으로 이춘재는 더 이상 화성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갑자기 죄책감이 생긴 걸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진 걸 눈치챘나? 혹시 다른 데서 더 죽인 건 아닐까? 실제로 그는 1991년 이후 청주로 이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성폭행 미수 사건이 이어졌지만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었다. 1994년 그는 결국 자신의 가족을 해친 일로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살인이 멈췄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심했다. 정말 14명뿐일까? 그의 말 그리고 웃음. 자백 과정에서 이춘재는 놀라울 정도로 유쾌해 보였다. 오히려 수사관들이 신문을 받는 듯한 분위기였고 그는 종종 웃었다. 경찰이 나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엉뚱한 사람 데려가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는 인간의 표정을 한 채 공포를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그는 공감 능력은 제로였고 범죄 자체를 일종의 놀이처럼 소비했다. 죽일 때 기분이요? 뭐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사회가 만든 괴물인가? 괴물이 만든 사회인가? 사람들은 그의 범행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춘재는 시대의 그림자였다. 1980년대 말 여성은 혼자 밤길을 걷기 쉬웠고 가로등도 없었으며 범죄를 보호해줄 수단은 없었다. 언론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경찰은 실적 중심이었다. 그리고 억울한 이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희생되었다. 이춘재는 분명 괴물이었다. 하지만 그 괴물을 만들어낸 건 우리 사회였다. 살인의 추억 현실이 되다.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됐다.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는 충격과 여운을 남겼고 특히 영화 속 형사가 마지막 장면에서 말하는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뇌리에 박혔다.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당시 영화 촬영을 도운 실제 형사는 말했다. 진짜 범인이 나올 거란 기대 사실 없었어요. 그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기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16년 뒤 진짜 이춘재는 정말로 평범한 얼굴을 한 채 등장했다. 그날 이후 이춘재가 자백한 이후 경찰은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공소시효 때문이었다.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최대 15년. 2007년 이전까지는 그 기한이 지나면 기소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저지른 14건의 살인 중 대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사건이 끝난 상태였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국회는 늦게나마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제 와서 뭐려. 지금의 이춘재. 이춘재는 여전히 청주 교도소에 있다. 감방 안에서는 말이 없고 작업에도 성실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나간 것을 알고 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인터뷰해보고 싶은 언론 있냐? 그는 이렇게 말했다. JTBC. 뉴스룸 봤어요. 괜찮더라고요. 심리 분석가는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전형적인 자기애성 사이코패스. 그는 지금도 그날의 자신이 주인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춘재 사건은 단지 하나의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다. 그건 국가의 수사 실패, 억울한 자의 억류, 피해자의 고통, 사회의 무관심이 뒤엉킨 한국 범죄사 최악의 창극이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제 사건은 존재하고 어떤 가정에는 30년 전의 사진이 액자 속에서 낡아가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직도 그날 밤 그 비 오는 길에서 아이가 나를 불렀다고 꿈에서 말한다. 그는 어딘가에 있었다.
누구도 몰랐지만 우리 모두의 옆에 있었다. 그가 떠난 지금도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것은 괴물 한 명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가 방치한 악몽이었다.